지금 저는 요즘 아침에 잠깐 뭐 커피나 차를 사러 카페에 들어가는데 예.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은 곳이 있어서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말엔 또 연말대로 저희도 뉴스도 좀 정리해보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를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전세 대책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분위기고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를 오늘 저희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부동산 정책 이러면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세제와 관련된 것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네. 있을 거고 계약과 관련한 법안도 있을 경우에는데 자,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초점은 전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전세난 해소를 목표로 단기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민간,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약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하냐라는 거죠. 좀 방법을 보면 기존의 공공임대의 공실이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신축 다세대의 물량을 빨리 확보해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난 해소를 위한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는 저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단기간 2년이라는 게 언제까지 왜 이런 의미인가? 제가 말하는 단기간의 공급 확대라는 네. 것은 사는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집을 지어서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공공임대 공실이라던가 신축 나오는 물량을 조금 빨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빠른 시기에 속도를 빨리 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 민간건설사 매입 약정을 통해서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신축 건물은 지금 이제 이미 지어지고 있는 것, 나온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금 간편하게 조금 빠르게 네. 물량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 임대료라든가 어느 기간까지 살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공공전세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전세의 경우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요. 6년? 그렇습니다. 네.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하겠다는 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로 매입 약정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기존의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빠른 시간 안에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일단 전세 물량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거에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네. 정부에서 앞으로 30평대 공공임대주택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2020 그럼 이거는 한 3년 정도? 그렇죠. 이제 예. 목표가 2025년으로 일단 정부가 잡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6만 3천 가구를 확충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예. 우리가 왜 아이가 있거나 이게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30평대 정도를 선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둘 있다고 보통 생각을 둘이 있을 하면은 때. 예. 딸하고 아들을 성장했을 때는 방을 보통 따로 줘야 주고 되니까. 부부가 쓰는 방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겠다라는 건데 이 임대주택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냐.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요. 주택 면적 한대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넓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족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최장 저렴한 30년까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소득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그럼 나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요. 임대료 할증을 조금씩 하겠다라는 거죠.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하지. 소득에 맞추어서 그렇죠. 임대료를 강제로 낸다. 퇴거시키지는 않는다. 네. 30년간 거주는 어쨌든 보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세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한 제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월세보다는 그래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안정적이죠. 그런데 최근 예. 들어서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정부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인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 평가와 아쉽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앞서 그 단기간이라는 게 또 하나는 그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완성되는 시기 전에 아마 이제 좀 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영끌 수요 얘기하고 있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 이만큼 지금 매매나 전세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빈 집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24번째 로 내놓은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끌 공급이다. 끌어 모아서 모든 것들 뭐 오피스텔, 공실,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당장 급한 불을 좀 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물론 아파트 같은 거는 단기간에 짓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지을 그렇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 보통 걸린다 하니 네. 그렇지만 지금 전세 대란의 원인은 아파트에 대한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나 아이를 가진 한 3, 4인 가구가 살고 싶은 곳에 아이를 교육할 수도 있고 주거 환경도 괜찮은 곳에 안전하게 난 아파트에 살고 싶은 곳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라나 오피스텔 중심의 이런 공급은 아파트의 이런 수요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과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장기 전세 임대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별로 인기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이 인기가 없는가. 인기 없는 상품을 또 파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인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임대차 3법, 2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전월세 신고세는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상한제를 만든다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은 당장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 없이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의 전세 대란이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현미 장관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세 대란의 원인이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진단을 이렇게 한다면은 처방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라. 네. 공급을 늘려라. 그래서 매매 시장도 좀 살려주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주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아주 쉬울 수가 있다. 답이. 근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들어도 일단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이제 투기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이 전문가라는 분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공급을 보느냐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건설사들이 나서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네. 거꾸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자꾸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늘려서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아쉬운 대로 낮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장기간 살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시장이라는 개념도 지금 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민간 건설사들도 많이 짓고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시장의 개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시장의 개념도 있는 것이지만 거꾸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과연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과 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작용도 있고 뭐 긍정 여론, 부정 여론이 엇갈리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57.2%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까지의 수치를 살펴봤더니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다시 하는 거죠. 네. 66.2%다. 그래서 기존의 전월세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계약 파기하고 옮기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 부분이 비용도 일부분 들고. 해소가 됐다라는 것.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의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계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예.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든가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요. 예.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와 없다라는 기사. 어느 왜냐하면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죠. 통계를 국민 입장에서는. 각 예. 언론사 입장에 맞는 통계를 취한다든가 예. 샘플링을 할 때 본인들이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그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좀 기자였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자꾸 전체 통계를 보자라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의 입장도 있을 거고요. 네. 다주택인데 여러 가지 지금 임대를 하면서 그 소득을 많이 올렸던 사람도 있을 거고 2주택인데 그 소득으로 연금처럼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당장 50만 원짜리 월세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요. 이런 전체 국민을 보는 과정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전체 통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호텔 리모델링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는데 이게 아마 이제 김현미 장관은 일부분이고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3%인지 있어요. 2%인지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비판 여론이 나온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비슷하게 했었죠. 그런데 네.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내는 돈에 비해서 너무 기반 시설이 약하다라는 것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아니 저렇게 문제가 많은 정책을 또 한다는 거야라는 것이 오버랩되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이런 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그렇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실련에서 빈상가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결국은 일부 기업의 뱃속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주택정책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사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부도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두님께서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진짜 네.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삶에 지켜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사례 중에 계약갱신 청구를 많이 해서 지금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제 눌러앉는 네. 경우가 많아졌죠. 예. 그런데 한 2년 연장해가지고 더 사는 건 당장은 좋아요. 좋은데 2년 뒤가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죠. 그때 나왔을 때 또 다른 데에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또 많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거기에 맞추려면 힘이 준비를 하셔야 들어요. 되죠. 그런데 네. 이게 전세금이라는 게 천정부지로 쏟다 보면은 서울에 살던 분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지방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네. 생존 수영을 하죠. 생존 수영. 예. 그게 이제 힘을 빼고 몸에 힘을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들어 누우면 그냥 물에 뜹니다. 그럼 살 수가 있거든요.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자니 지금 당장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찝찝을 해요. 지금도 많은 주택들을 가져가요.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집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면은 전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매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생존 수용을 하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지금 내놨는데 앞으로 몇 번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맡겨라. 이 물이라는 거를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논리에 좀 맡기고 가는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공공임대주택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놀랬던 게 빈 공공임대주택을 보니까 3만 호가 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워낙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질적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월세 관련 법안을 제가 예전에 기자일 때 취재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사람들이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요. 살 집이 없어지는 시점이라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정도면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는 수준이 됐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그렇죠. 때. 좀 거친 표현이었으면은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순간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건 정말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주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주거 문제를 과연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사실 제가 그때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뭐 국회에서 전월세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그런 얘기도 경우도 있었죠. 있었고 예. 설사 이 집에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밤이라든가 새벽 시간에 좀 쫓아내듯이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궁여지책 법안까지도 만들어야 맞아요. 된다. 이런 말이 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해법은 좀 어렵지만 이 주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재산 증식의 소득이냐. 아니면 전 국민이 그래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거 복지의 측면이나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뭐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주가 되는지는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된다. 네. 5512번님께서 땅이 한정적이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집을 짓는 것보다는 교통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5113번님께서는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5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 근본적인 지적까지 지금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성매매에 연루된 그 아동 청소년을 지금까지는 소년원으로 보내는 걸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는 지원센터로 보내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송 박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했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기존에 이제 성매매에 어떤 이렇게 관련이 됐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네. 말도 바뀌죠. 피해 아동 청소년. 느낌이 다르죠. 다르네요.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네. 이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보호 처분을 한다는 거는 이 보호 처분이라는 거는 보완 처분의 일종인데요. 네. 기존의 소년법이라든가 뭐 가정폭력 특별법 이런 데 있는데 소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범행에 이제 관련됐던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이 소년원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개정안은 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내지 않고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2021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설치된다. 지원센터가. 네, 아주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가부가 여기에 대한 교육 매뉴얼과 국비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가부는 자체 예산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국비 지원이 여가부 예산 안에서만 나가는 건지 제가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사에 의하면 여가부의 이제 국비 지원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소년원 하면은 이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피해 청소년들도 함께 거기에 간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세심하게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네요. 정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예. 얼마 전까지 소년원에 있었다와 얼마 전까지 지원센터에 있었다와 완전히 다르네요, 다른 느낌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성매매에 관련된 미성년자를 볼 때도 나쁜 애,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라는 뉘앙스라던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아동이자 청소년이긴 한데 초점을 맞춘 피해자의 관점이 반영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제가 또 하나지 주목한 내용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텔레그램 박사방처럼 왜 디지털 관련된 성매매 네. 부분은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이용물을 제작 유포한 사람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13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가능 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20일 폐지됩니다. 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언론 기사를 읽고 이렇게 스크랩하는 것에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박주영 울산지법 판사가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피고인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네. 형량이 모두 합치면 10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피고인들이 애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했어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는 많은 판례들이 쟤네도 거기에 가담하다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안 좋게 봤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일을 시킨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도 가벼워졌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판례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판사가. 왜냐하면 아동이라던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디지털로 소통하고 또 이 실시간 전파되는 평판을 두려워한다. 또 경제적인 이유 등의 약자인 상황에서 그렇죠. 이것을 이용한 피해자라는 관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매매라던가 성범죄에 관련됐을 때 자발적으로 가담하느냐 안 가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성인과 아동 청소년이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같이 보는 관점을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존에 이런 성매매에 연루가 됐던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왜 신고를 잘 못했느냐. 신고를 했을 때 얘들도 똑같이 소년원으로 가는 처벌을 보호처분을 받으니까. 받으니까 신고를 예, 못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 개정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자발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없다. 이 얘기가 참 와닿는 게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많은 어떤 판단 능력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성숙해 있는데 그루밍 성범죄라 그래가지고 친숙하게 지내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동의했어라고 말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실제로 그 13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했을 때 공소시효가 있었는데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더 엄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꼭 덧붙이고 싶은 거는 소년원 이야기가 또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이 이제 피해 아동들은 소년원 대신에 어떤 센터로 보낸다. 긍정적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년원은 실제로 중고등학교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년원 가는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년원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죠. 낙인을 찍고 나쁜 놈. 그리고 사회에 얘들이 돌아왔을 때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죠. 소년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소년교도소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늘 접하면서 이거 소년법 개정해야 돼. 아이들 엄벌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아이들을 엄벌하자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어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엄벌만이 능사인가, 이 아이들이 한 번의 실수해서 돌아와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원영님께서 지금 센터 건립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고 하면서 여가부 관련 기관들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셨다는 호소도 해주셨네요. 네, 무엇보다 이 아동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항상 들여다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픽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